최지혜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최지혜입니다. 오늘 강의는 경성백화점의 하나하나의 상품으로 본 근대의 이모저모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한 2시간 가량 강의를 할 건데요. 전체적인 수업을 쭉 진행하면서 궁금한 사항이 네. 전체적으로 쭉 진행하면서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것들을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셔도 좋고 또 쭉 한번 끝난 다음에 한꺼번에 질문을 해도 좋습니다. 편하신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요 내용은요. 우선 제가 이제 이 경성백화점이라는 그 책을 작년에 이제 출간을 했는데 그 책의 앞에 프롤로그는 너무 그 백화점이라는 그것이 사실은 건축이라든지 이런 문화사 이런 쪽에서 연구가 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평이하게 서술하면 너무 좀 지루할 것 같아서 주인공을 한 사람을 제가 설정을 했어요. 근데 이 주인공은 가상의 인물이 아닙니다. 실존한 인물이었고요. 대구에 사는 이근무라는 청년인데 이 청년이 이제 경성에 기차를 타고 올라와서 백화점들을 실제로 둘러본 다음에 이 사람이 그 느낀 바를 평판기라고 해서 백화점 평판기라고 해서 잡지에 그 기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고문을 제가 보고 이 사람을 주인공으로 해서 이제 앞부분에 좀 서술을 하면 좋겠다 해서 이제 이근무라는 주인공에 대해서 앞부분에 이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에 들어가서는 백화점의 이제 층별 구성이라든지 거기에서 파는 상품들에 대한 얘기, 그리고 그 상품들을 통해서 우리는 근대에 어떤 모습들을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의 층별 구성, 그 다음에 백화점의 인기 상품들, 층별 인기 상품이랑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에 상품의 위계가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국산이라는 건 어떤 의미였는지, 또 새로운 옷감과 레디메이드 시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또 지금은 사라진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고요. 백화점을 운영하는 사람, 또는 백화점에서 근무했던 사람들, 그래서 백화점 점원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백화점에서는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었어요. 백화점은 말 그대로 100가지 상품, 백화를 파는 장소이지만 물건만 파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벤트를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공간이기 때문에 백화점에서 하던 이벤트들, 그 다음에 백화점에도 여러 그늘들이 있었겠죠.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대구 청년 이근무는 1923년에 대구에서 서적 양품점을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 개성 출신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고추씨 서마를 들고 대구로 내려와서 거상이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진취적인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제 그 미국의 백화점의 대부라고 하는 사람이 존 워너메이커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가면 워너메이커 백화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워너메이커가 쓴 자서전이 있는데 그 자서전을 그때 당시에는 일본어로 번역된 책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출간된 책이 있었는데 이근무는 그 워너메이커의 책을 읽고 이제 굉장히 그 백화점의 운영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진지한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품점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근무의 꿈은 이제 더 컸죠. 경성을 다니면서 보니까 경성에는 이미 여러 군데의 백화점이 이미 있었고,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다니면서 나도 백화점을 세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936년 11월 말에 무영당 백화점이라는 것을 준공을 하고요. 이거는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무영당 백화점이 설립되기 이전에 무영당 그 잡화점과 서적 양품점을 하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영당 백화점을 준공하고 나서 이제 1937년 9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백화점 영업을 시작을 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경부선 철도를 타고 이 친구가 서울에 와서 미스코시 백화점부터 시작해서 화신이고 이런 당시에 유명한 백화점들을 쭉 다니면서
하나하나 백화점의 장단점을 막 기록을 하고, 아, 여기는 이런 게 좀 더 뭐 개선됐으면 좋겠다. 뭐 이제 그런 것들을 막 적어가지고 이제 백화점 비판 기타 젊은 상가 일지라는 제목으로 삼천리라는 잡지에 1933년에 이제 기고를 합니다. 당시 이제 대구에는 이미 미나카이라는 아주 큰 백화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구 미나카이가 이미 이제 존재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무영당 백화점을 이제 설립을 하고자 했던 이금우는 이 미나카이의 독주를 막을 대항마로서 무영당 백화점을 이제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참 희한하게 이 무영당 백화점의 건물은 지금 현존하고 있습니다. 대구에. 대구 중구 경상 가명길에 이 지금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 자세히 보시면 미나카이와 굉장히 유사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규모도 그렇고 미나카이와 굉장히 유사하게 지어서 이제 이 경쟁을 막아보겠다, 이런 의지가 느껴지는 그런 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종로와 이 그 본정이라고 하는 지금 남대문 일대에는 백화점들이 이미 이제 성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효석의 작품 마작철학이라는 그 수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사이 종로 내거리에 나서면 문 닫히는 상점이 나날이 늘어감을 우리는 볼 수 있고, 손꼽는 큰 백화점에서도 종을 울리며 마지막 경매를 부르짖는 참혹한 꼴들이 보이지 않는가. 그러나 남촌으로 발을 돌릴 때 거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 이때 남촌은 청계천을 바탕으로 남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청계천을 기준으로 위에는 북촌, 종로를 중심으로 하는 북촌, 그 다음에 이제 청계천 아래쪽, 뭐 지금의 뭐 그 신세계 백화점 본점이 있는 그쪽이 다 남촌이죠. 그때는 본정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거기가 비만 오면은 질척거리기 때문에 징보계라고도 일본 사람들이 불렀어요. 그래서 남촌으로 발을 돌릴 때 거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 그곳에는 그래도 활기가 있다. 큰 백화점이 더욱 번창하여 감을 본다. 히로다와 미스코시의 대진출을 본다. 여기서 이효석이 말한 히로다는 이제 히로타 백화점을 말하는 거예요. 작은 놈은 망해가고 큰 놈은 더욱 커지며 한 장수가 공을 이루매 만명병졸에 뼈 말리는 격으로 수만의 피를 뽑아 몇 놈의 살을 찌게 하니 이것이 대체 무슨 이치인고. 이건 마치 오늘날 대기업 때문에 중소기업은 망해간다, 뭐 이런 현상과 굉장히 유사한 그런 현상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이 백화점들의 어떤 치열한 상업 경쟁, 이런 것들은 신문에서도 굉장히 이제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1930년 8월 29일자 조선일보에 보면 3월 정자 양 백화점, 3월은 미스코시를 말하고 정자는 조지아 백화점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자로 이제 그냥 우리가 이제 그렇게 뭐 미스코시 조지아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고 3월 정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죠. 그래서 3월 정자 양백화점, 백열화할 상업전쟁, 북촌의 큰 상점들은 어떤 대책이 있나, 경성 시민을 유혹하는 괴물, 이런 식의 표현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백화점 중에서 특히나 규모가 컸던 미스코시와 조지아의 경쟁이 특히나 치열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 1930년대에 경성에서 있었던 그 5대 백화점이라고 손꼽을 수가 있는 백화점의 위치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미스코시는 지금 신세계 본점, 유일하게 현존하는 백화점이죠. 미스코시가 지금 신세계 백화점 본점 자리에 있는 거고요. 여기가 이제 본정통이라고 불렸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히라다 백화점은 이 미스코시 길 건너에 지금의 고려 대형각 타워 건물이고요. 그 다음에 미나카이는 현재의 밀리오레 명동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지아는 지금 현재의 롯데 영플라자 건물입니다. 조지아는 나중에 해방 이후에 미도파 백화점으로 바뀌었었죠. 그래서 미도파는 상당히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저도 어릴 때 미도파 백화점을 가본 적이 있는데 미도파를 기억하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미도파는 메트로폴리탄을 한자 차음으로 해서 만든 이름이에요. 메트로폴리탄을 한자로 미도파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종로에 가면 여기가 이제 북촌이 되겠죠. 종로에 가면 이제 화신백화점이 있었고 지금의 종로타워의 건물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나머지는 이제 그 다른
건물로만 남아 있고 유일하게 백화점의 그 명맥을 이어가는 데가 바로 이제 미쓰고시인 거죠. 미쓰고시 백화점은 1930년에 이렇게 신축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의 그 신세계 본점의 건물 그대로 이 건물을 1930년에 신축을 하게 됩니다. 이근무가 경부선 철도를 타고 이제 서울에 와가지고 조선 호텔에 이제 행장을 풀어놓고 이제 아침에 쭉 이렇게 백화점을 여러 군데 다니는데요. 우선 이제 미쓰고시를 제일 먼저 갑니다. 그래서 미쓰고시에 가서 보면은 그 앞에 유리, 이렇게 넓은 그 유리를 보고 감탄에 마지 않죠. 그 미쓰고시에 있었던 그 유리는 지금은 우리는 너무 그런 디스플레이, 백화점의 디스플레이나 이런 것에 굉장히 이제 익숙해져서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이 생각되지만 사실은 그렇게 큰 유리로 디스플레이 공간을 만든다는 건 굉장히 경이로운 일이었죠. 심지어 이거에 대해서 써놓은 어떤 그 기록에 보면은 일본 내지 백화점도 이마만큼의 큰 규모의 유리 진열장이 없다고 할 정도로 미쓰고시의 유리 진열장은 굉장히 굉장했던 거예요.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쇼윈도 유리 한 장 가격이 420원이고 공인까지 하면은 한 장에 600원이라고 하는데 뭐 지금으로 치면은 거의 뭐 유리 한 장에 뭐 600만 원 이상 그때 당시 걸로 환산을 해보면 그 정도 되는 거죠. 내부에는 온도, 습도 조절 장치 그리고 이제 투광기를 넣어가지고 상품을 굉장히 잘 비치게끔 밤에도 이제 이런 상품들을 볼 수 있게끔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그림자가 지지 않게 각도를 잘 조절을 해가지고 상품이 굉장히 돋보이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조명 이런 데까지도 신경을 썼고요. 그 다음에 내부에 디스플레이를 할 때, 상품을 디스플레이를 할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마네킹을 많이 이용을 했는데요. 마네킹은 오른쪽 같이 이렇게 얼굴이 없는 몸통만 있는 이런 마네킹도 있었고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한 실제로 본단 아주 리얼하게 보이는 여자, 어린아이, 신사의 모습을 그대로 한 이런 마네킹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마네킹은 일본 교토 시마즈라고 하는 회사의 마네킹인데요. 그 마네킹은 우리나라 그때 당시에 들어왔던 마네킹의 70~80%는 다 그 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이 교토 시마즈라는 회사는 원래 그 인체 해부를 위한 그 모형 있잖아요. 병원 가면 볼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이 막 보여줄 때 그 모형, 인체 모형 같은 거잖아요. 그런 거를 외국에서 수입하던 회사고 렌트겐 같은 거, 의료기기 같은 걸 수입하던 회사였는데 그런 모형을 수입하다가 그게 고장이 나면 이제 고치고 막 이렇게 수리를 하다가 이제 직접 만들기 시작한 회사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교토에 가면 시마즈 그 회사가 현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토 시마즈 마네킹은 이렇게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전시회 같은 것도 열었고요. 1936년도에 만들어진 영화 미몽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화신백화점에 이제 이런 그 어린이복, 아동복 파는 그 코너가 잠시 나오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그 시마즈에서 만든 마네킹이 이렇게 서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굴 표정이나 이런 게 이 시마즈에서 만든 마네킹은 보면 굉장히 독특하게 이 회사 제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미쓰고시는 이제 이근무가 이제 미쓰고시에 가서 맨 꼭대기 위층부터 올라가서 이제 차츰차츰 내려오면서 이제 이렇게 백화점을 둘러봤는데 맨 꼭대기에는 이제 옥상이 있겠죠. 그 이상의 그 날개에도 보면은 맨 마지막에 그 옥상에서 뭐 날잡구나 뭐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거기가 바로 이제 미쓰고시 옥상인데 이 옥상에는 분수장도 있었고 온실도 있었고요. 그 온실에는 각종 아주 희귀한 식물들, 작은 식물원처럼 해놓고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게끔 해놓고 또 등나무 벤치 같은 게 있어서 여름에는 그 벤치 아래에 등나무 꽃이 흐드러지게 펴있고 사람들이 그 벤치 아래에서 휴식을 취하고 또 소다 파운틴 같은 게 있었어요. 소다 파운틴은 뭐냐면 요즘으로 치면 약간 싸구려 오렌지 주스 같은 가루를 타가지고 먹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수도꼭지처럼 틀면은 그게 음료가 나와서 그런 것들을 탄산음료를 사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소다 파운틴을 말하는 거, 돈을 주고 사 먹는 건데 미국에서 백화점에서 되게 유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이제 들여온 모양인데, 그래서 옥상에 이런 소다 파운틴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한층 이제 내려오면 대식당이 있는데 4층 대식당은 67평 정도로 아주 큰 규모의 식당이어서 대략 150명에서 200명까지도 수용이 가능한 큰 식당이었어요. 그래서 관에서 무슨 관청에서 회식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데를 대여해서 행사 같은 걸 치렀겠죠. 3층에는 부인 사교실이 있었는데요. 요즘으로 치면 백화점 VIP룸. 예. 그래서 백화점에서 돈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따로 이 방에서 이제 환담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죠. 그래서 12평짜리 방이 2개가 있는데 접이식 문으로 되어 있어서 열면은 이제 이렇게 튀어서 이렇게 여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방이고, 각 방에 한 30명 정도 회합이 가능한 그런 방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방을 꾸민 회사는 경성에서 되게 유명한 요코야마 상회라는 실내 장식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가 이 실내 장식을 이 사진에서 보이는 대로 꾸미는 겁니다. 3층 동쪽에는 제1응접실이라는 게 있었고요. 이건 아까 부인사교실 외에 이제 다른 남성분들, 신사분들도 모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신사용 VIP룸 이런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는 굉장히 이제 뷰가 좋아서 바깥이 잘 보이는 그런 창이 있어서 뷰가 좋았다고 해요. 5대 백화점의 첫 번째가 이제 미스코시였고요. 두 번째가 이제 조지아 백화점인데, 조지아 백화점은 야간 조명이 이렇게 지금 수준으로 보면 이걸 화려하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못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이 정도만 해도 엄청 화려한 야간 조명이다, 일루미네이션이다 라고 했을 정도로 사람들이 이 조명을 보러 갔다고 해요. 쇼윈도도 상당히 지금 봐도 세련된 형태로 상품을 무슨 이게 진열장에, 칸막이 진열장에 상품을 이렇게 딱 진열을 해놓고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조지아는 한자로 정자옥인데, 이거는 정향 열매를, 17세기에 왜 서양에서 그 향신료 무역을 할 때 되게 돈이 되는 향신료가 후추, 정향, 육두구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정향인데, 그만큼 이제 돈이 되는 사업이었다는 뜻으로 이 정향을 로고로 해서 조지아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 로고는 정향의 그 열매를 도안으로 했다고 합니다. 오른쪽이 이제 조지아 식당 성냥 레이블이고요. 한자로 정자옥이라고 했는데 좀 웃긴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조선일보의 최은희 기자가 어느 날 사무실에 들어갔더니 동료 남자 직원이 최은희 기자, 정자옥을 뭐라고 불러요? 조지아. 그랬더니 뭐라고요? 조지아. 그랬더니 남자 직원들이 하하하 하고 이제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약간 음담패설처럼.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야 최은희 기자가 이제 이 사람들이 짓궂은 농담을 한다는 걸 깨닫고 이제 얼굴이 빨개지면서 뛰쳐나갔다는 그런 일화가 있는데, 그래서 여성들 앞에서는 조지아 대신에 정자옥이라고 부르는 게 점잖다, 그런 얘기가 나돌았다고 합니다. 조지아 백화점은 이제 신축을 1939년에 이제 신축을 해서 지금의 그 롯데 영플라자 자리에 있는 그 건물이죠. 그 자리에 있는 건물인데, 도쿠리키 도미키치로라는 사람이 이제 신축 기념으로 이렇게 엽서를 그린 것이고요. 당시에 이제 조지아는 경성에서 제일 큰 면적을 자랑하는 백화점이었죠. 1939년 기준으로는. 원래는 1904년에 이제 조선에 진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9년에 백화점을 개업을 합니다. 대체로 이제 백화점은 우리나라 최초의 백화점이 어디냐 이렇게 물으면 대답이 되게 애매한 게, 처음부터 짠 하고 백화점으로 연 게 아니에요. 대부분은 오복점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로 치면 포목점이죠. 옷감을 파는 포목점으로 진출을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식당도 붙이고 다른 잡화 이런 것까지 점점 규모를 키워서 이제 짠 하고 백화점으로 이제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복점으로 진출을 한 거를 백화점의 시초로 보느냐, 아니면은 여러 가지 100가지 상품을 지금의 개념의 그런 걸로 보느냐에 따라서 최초의 백화점의 그 개념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뭐 최초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1904년 5년 무렵에 오복점으로 대부분 이렇게 진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1920년대 정도 되면은 이제 백화점의 규모로 성장을 해서 좀 규모가 갖춰지고 전성기, 전성기라고 하면 1930년대, 30년에서 한 35년 사이 그 정도가 백화점의 아주 전성기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일 것 같습니다. 조지아 백화점은 이제 내부 사진이 이제 조금 남아 있는데 오른쪽 맨 위쪽에 보면은 식당의 모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북쪽 현관.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2층 귀린실이네요. 2층 귀린실. 그래서 사진으로만 봐도 규모가 상당히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백화점이 이제 이근무가 조지아 미나카이 처음에 이제 그 미스코시를 들렀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맞은편에 미나카이를 가는데, 미나카이는 사실 아까 대구에 미나카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나카이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죠, 이근무도. 이거는 이제 1929년 미나카이 팸플릿의 표지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부산 미나카이의 그 엘리베이터의 모습입니다. 미나카이는 조선 백화점의 왕이라고 부를 정도로 지점이 많았어요. 한반도에만 14군데. 예. 그래서 물론 뭐 본토에도 있고 뭐 중국에도 있고, 그래서 여러 지점을 많이 문어발처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백화점의 왕이라는 표현을 했었지만 규모는 사실 미스코시나 조지아에 비해서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었죠. 하지만 미나카이의 여러 지점 중에서 한반도에서는 미나카이의 백미는 부산점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미나카이 부산점은 지금 광복동 롯데백화점 있는 그 자리죠. 그 다음에 이제 히라타 백화점. 히라타 백화점은 이제 본정에서 바라본 히라타 백화점의 모습이고요. 당시에 이제 본정은 이렇게 입구에 수은등이 이렇게 이제 은방울꽃 같은 이런 등이 쫙 점등이 되어 있어서 밤에는 되게 화려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 히라타는 굉장히 어떤 그 생활용품을 좀 싸게 파는 좀 저렴한 그런 백화점으로 알려져 있어서 사람들이 부탄자루를 사기 위해서도 전철을 타고 온다라고 할 정도로 히라타가 그런 생활용품에 약간 특화된 그런 백화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건 경성일보에 실린 건데, 히라타 백화점 광고 이런 걸 보면 이제 자기네들이 판매하는 그런 상품들을 굉장히 이제 막 열거를 해서 광고를 해요. 예를 들면 신유식 순환 오후로 그 풍로, 그러니까 이제 목욕통 욕조 같은 건데, 그때 당시에 보일러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순환 욕조 같은 것들이 굉장히 사람들이 집에 이렇게 한쪽에 설치해 놓고 목욕을 했기 때문에, 특히나 일본 사람들은 목욕을 중시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순환 욕조 같은 것들 이런 거 판매했고, 만년필, 그다음에 이제 화장지를 이렇게 뽑아서 쓰는, 변소에서 이렇게 종이 티슈 뽑아 쓰는 그런 기계, 그 다음에 나무로 된 그런 종이를 뽑아 쓰는 기계, 그 다음에 침대, 어린이용 침대, 그 다음에 리코토 안전 면도날, 그게 벨기에제인데 남성들이 쓰는 그런 면도날, 그 다음에 그 면도날을 가는 연마하는 연마기, 이런 것 같은 아주 자잘한 생활용품 같은 것들을 이렇게 나열해서 광고에 이렇게 광고를 하곤 했습니다. 오른쪽은 이제 히라타 백화점의 상품 봉투이고요. 디자인이나 이런 거 봐도 정말 굉장히 좀 세련됐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당시에 이제 1930년대가 이제 미술 사조에서는 약간 아르데코 이런 것들이 유행하던 시대니까 이런 아주 기하학적인 패턴이라든지 이런 유선형 이런 것들을 사용한 로고 디자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앞에서 얘기한 미스코시, 조지아, 히라타, 미나카이 이 네 군데는 다 일본인이 운영하는, 그죠? 일본 자본의 백화점이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조선 자본으로 조선 사람이 운영하는 백화점이 바로 북촌에 있었던, 아까 지금 종로타워 자리에 있었던 화신백화점이죠. 화신백화점은
박흥식이라는 사람이 이제 운영을 했는데요. 박흥식은 굉장히 뛰어난 사업가였던 것 같아요. 약간 지금으로 치면 워커홀릭, 맨날 그 직원들 불러 모아서 하루 종일 회의하고. 네, 박흥식은 원래 선일지물사랑 성광인쇄소라는 걸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그 돈을 많이 번 이유가 인쇄소랑 그런 것들을 할 때 관에서 나오는 모든 신문지나 찌라시 이런 것들 다 박흥식네 회사에서 다 찍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그래서 그 돈으로 원래 화신상회라는 것이 있었는데 신태화라는 사람이 종로에다가 귀금속 상점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신태화가 너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바람에 이제 박흥식한테 돈을 빌려요. 근데 그 돈을 못 갚아가지고 박흥식이 이제 화신상회를 인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신상회 인수한 다음에 1932년에 백화점으로 이제 바꾸게 되죠. 근데 지금 보시는 이것은 백화점을 하고 난 다음에 35년도에 완전히 불이 타가지고 건물이 다 불타버려요. 그래서 새로 이제 지은 건물입니다. 이건 신관. 37년에 화신 신관이 이렇게 이제 지금의 종로타워 자리에 화신백화점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건축가 박길용이 이제 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 화신상에 인수하고 난 다음에 또 그때 그 근처에 최남이라는 사람이 동아백화점이라는 걸 하고 있었는데요. 동아백화점이 한지 6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여기도 너무 이제 그 화신상회하고 화신백화점하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경쟁에서 밀려가지고 결국 이것도 박흥식이 인수를 해요. 그래서 동아백화점과 아까 불타기 전에 화신백화점을 동관 서관으로 해서 브릿지로 연결을 해서 이제 다니게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동아백화점은 이제 종로 이정로 5번지에 있었던 이 백화점이고 32년 7월에 화신상회에 합병이 됩니다. 당시 이제 뭐 동아백화점의 모습이고 그 내부 식당의 모습입니다. 박흥식은 백화점에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사업을 구상하는데요. 그게 바로 연쇄점이에요. 연쇄점은 영어의 체인 스토어를 우리말로 표현한 거예요. 그 동글동글한 체인, 이게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체인 스토어, 미국의 체인 스토어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은 것 같은데 이 체인 스토어는 백화점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비즈니스라면 체인 스토어 연쇄점은 이제 사람들한테 고객들한테 가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아주 작은 규모지만 전국 곳곳에 이제 지점을 여는 거죠. 요즘으로 치면 프랜차이즈 개념인 거죠. 본사에서 물건을 싸게 공급하고 그렇게 운영하는. 그래서 저희가 어릴 때도 동네에 무슨 연쇄점 이런 거 되게 많았어요. 뭐 슈퍼도 다 그때는 연쇄점 이런 거라고 불렀는데 하여튼 그 박흥식이 연쇄점을 이제 계획을 할 때는 전국에 한 1935년도에 자기가 한 1000개 정도 만들겠다 결심을 했는데 결국 1000개는 못 만들었고 350개 만들었고 그때 그 분포도입니다. 1935년도에. 그리고 이제 연쇄점의 뭐 광고 같은 것들이 이런 게 이제 나오죠. 화신연쇄점. 그래서 뭐 물건 튼튼, 값 안심, 화신연쇄점 뭐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합니다. 화신은 이제 민족 자본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서요. 광고할 때 여러분의 백화점, 약진하는 화신 뭐 이런 식으로 애국심에 호소하는 그런 광고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 이제 화신백화점 내부이고요. 그 맨 위에 있는 아까 그런 마네킹, 시마즈사의 마네킹들이 쫙 세워놓고 옷들 디스플레이 돼 있고 식당도 있고 가구점도 있네요. 그다음에 이제 결혼용품 파는 이런 것도 이제 화신에 이제 카탈로그가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품목과 가격 이런 것들을 이제 적시를 해놨죠. 그럼 백화점에서 도대체 무슨 물건들을 팔았을까? 이제 그게 이제 제 주요 그 연구 대상이었죠. 이걸 할 때. 제가 이 책을 쓸 때는 이제 팬데믹 기간이어서 이제 연구실에 짱 박혀가지고 정말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자료를 보는 걸로 2년을 보냈는데 다행히 이제 저한테는 그래도 아주 생산적인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 백화점이라는 공간 안에서 팔았던 그 물건들이 이제 궁금했습니다. 각 층별로 어떤 물건을 팔았을까?
미쓰코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신관 1930년 지금의 신세계 본점의 그 레이아웃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 백화점의 레이아웃은 오늘날과 큰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이근무가 워너메이커를 참조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미국 백화점을 벤치마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사람들이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미쓰코시나 이런 것들을 세웠기 때문에 미국의 그 백화점 레이아웃 방식을 그대로 답습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 꼭대기에는 식당이 있어요. 왜? 사람들은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맨 위층으로 가서 밥을 먹어야 돼. 그리고 밥을 먹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배가 부르면. 그래서 이제 느긋한 마음으로 천천히 내려오면서 물건을 보는 그 시간을 최대한 늘리고, 사람들이 견물생심이라고 물건을 봐야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천천히 내려오면서 물건을 사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맨 꼭대기층에서 밥 먹은 다음에 그 다음 아래층에 내려오면 제일 비싼 물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밥 먹고 바로 뭘 지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전이라든지 가구 같은 거는 제일 꼭대기층에 있어요. 지금도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그건 함부로 살 수 없어. 일단 구경만 해.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면서 중간층. 이게 이제 백화점의 핵심이거든요. 뭐 주로 2층, 3층, 4층 이럴 때. 그럴 때 뭐 여성복, 뭐 신사복, 아동복 이런 것들이 다 고층에 있어요. 왜냐하면 백화점의 모체는 뭐다? 옷. 네, 포목점. 아까 오복점으로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옷감을, 그때 당시에는 옷감을 사서 이제 옷을 만드는데, 이 백화점의 본체는 옷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매출이 큰 것도 그거고, 그래서 그 2층, 3층, 4층 그 백화점의 중심부, 심장에 해당하는 층에는 다 그런 것들이 포진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 저층, 1층 이런 데는 잡화. 요즘도 백화점 딱 들어가면 1층에 잡화가 있잖아요. 화장품, 뭐 이런 것들. 왜 1층에 잡화가 있어요? 왜 있는 것 같습니까? 이사님? 간단하게 사기 좋아요. 그렇죠. 네. 백화점 문을 나서기 전에 뭐라도 사가라. 그죠? 뭐라도 사가라. 그래서 좀 가격이 저렴한 그런 잡화류들이 다 1층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쭉 내려오다가 나서기 전에 여기까지 왔는데 뭐라도 하나 사야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해서 사게끔 하는 것이 1층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당시에 지하층이 없는 백화점들이 많았고, 그래서 지하층, 지금 같은 경우는 지하 같은 경우에 주로 이제 식품, 이때 당시에도 지하에 있는 조지아 백화점 신관 같은 데도 지하에 식품 매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에 식품 같은 것들을 이제 판매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조지아도 마찬가지로 그런 레이아웃들을 보면 그런 상품들이 이제 포진되어 있다. 그래서 뭐 오늘 이제 뭐 시간 제한상 제가 하나하나 일일이 다 알려드리지는 못하겠지만 하나 정도만 본다면, 1929년 미나카이, 아까 이근무가 자기의 경쟁 상대로 생각했던 대구 미나카이, 나 여기를 꼭 내가 제압하고 말겠어 하고 생각했던 것이 미나카이였는데, 그 미나카이 안내도를 보면 이제 구간 지하에는 실용품 매장, 양품 잡화, 그러니까 저렴한 것들이 밑에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층부터 이제 옷이 있는 거죠. 아동복, 부인복, 오복, 이런 옷감 같은 것들을 쫙 포진되어 있고, 3층에 양복, 남자 양복 같은 거, 4층에 식당, 맨 꼭대기에 심지어 뭐 임시 특별 진열장, 요즘으로 치면 이벤트홀, 이런 게 위에 있어요. 요즘도 많이 그렇죠. 위에 이벤트홀 이런 거 많잖아요. 그다음 맨 꼭대기에 어린이 세상 놀이터도 있어요. 엄마들이 쇼핑하기 쉽게 하려면 애를 맡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타가 시설이라든지 애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그때는 유희장 뭐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위에 이렇게 일종의 서비스 시설로 이렇게 만들어 뒀던 거죠. 화신, 밑쪽의 백화점 화신에 한번 볼까요? 1934년 층별 안내입니다. 자, 1층, 동관 1층에 역시 좀 저렴한 식품이라든지 저렴한 잡화들이 포진하고 있죠. 화양 과자, 사탕, 과일, 간스네, 통조림이죠. 그 다음에 정육, 돈육, 뭐 그런 그 고기류, 화양주, 뭐 맥주라든지 이따가 보시는 그런 포도주 같은 거, 음료, 그 다음에 선어, 신선한 생선, 차, 가다랭이포, 가스오부시, 그 다음에 절임, 각종 쯔케모노, 절임,
김, 그다음에 조림, 여러 가지 뭐 생선, 조개, 해초 이런 걸로 만든 조림류. 그다음에 내외 연초, 담배. 그다음에 연초를 피우기 위한 각종 연초 도구. 신기하게 상품권이 이때 있었어요. 상품권. 상품권은 이때 당시 거의 모든 백화점이 다 상품권을 발행했어요. 그래서 현물로도 선물을 하지만 현물 대신에 지금 백화점 상품권 선물하듯이 그 상품권을 굉장히 많이 선물을 했습니다. 그 상품권 파는 데가 있었고요. 안내계, 인포메이션 센터죠.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서관 1층에는 이때 당시에는 이제 화재 이전이니까 동관 서관으로 나눠져 있었다 그랬잖아요. 아까 동아백화점하고 이렇게 브릿지로 연결돼서 그래서 서관 1층은 조선의복부 본견, 그러니까 그 실크 중에서 고급스러운 건 본견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신테틱,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든 인견, 좀 저렴한 인견이 있었거든요. 이때는 인견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저렴한 인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각종 이제 천들, 뭐 교직, 모직, 세루, 네루 이런 건 다 천이에요. 그 패브릭, 면포, 면, 그다음에 각종 화장품, 약품, 의료기, 금제품, 은제품. 화신의 모체는 아까 그 화신 상회와 같은 귀금속 상회였기 때문에 다른 백화점보다 이 금은 제품, 장신구에 약간 힘을 줬어요. 얘네가 그 화신의 모체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안경, 시계, 그다음에 담배, 내외 연초, 상품권 안내계 동일하게 동관서관에도 다 똑같이 이런 게 있었습니다. 동관 2층에는 세비로, 세비로는 이따 나오면 제가 상품 하나하나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다시 설명드릴게요. 남성 양복을 세비로라고 했습니다. 오버코트 같은 거, 그다음에 모피, 아동복, 부인복 다 이제 옷 종류예요. 양복, 부속품, 양복 만들 때 필요한 각종 부속품, 모자, 셔츠, 그다음에 세타, 스웨터, 넥타이, 와이셔츠, 장갑, 양말, 행커치프, 손수건. 이때 당시에는 요즘 쓰는 티슈 이런 게 잘 없었기 때문에 다 손수건을 들고 다녀서 손수건 되게 중요한 아이템이었어요. 타올, 숄, 그다음에 스틱 이따가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팡이, 남성들이 쓰는 지팡이, 핸드백, 지갑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서관 2층에 양산, 우산, 부인용품, 아동용품, 베이비용품. 이때 당시 이런 식으로 영어식으로 뭐 어린이, 아기용품 이렇게 하지 않고 베이비용품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양말, 그다음에 사무용품, 문방구, 만년필, 모사, 면사, 신식 홍보류, 결혼할 때 쓰는 각종 용품들, 수혜용품, 수물, 그다음에 재봉용품, 재봉상자, 재봉기계, 소감물. 이거는 일본식 표현인데 이제 소품을 말해요. 그다음에 왕구 인형, 놀이용품, 실내 유희기, 미장복, 미용실도 있었어요. 오 선생님이 하는, 오역주라는 선생님이 하는 미용실이 여기 있었습니다. 동관 3층에 구식 홍구류, 홍구 부속품, 혼합류, 결혼할 때 쓰는 혼례 상자, 보료 방석, 옛날 할머니들이 방에 이렇게 보료 방석 많이들 쓰셨죠. 옛날 악기, 구악기, 오물류, 양화류, 신사화, 숙녀화, 학생화, 각종 신발, 운동화, 아동화, 스럽바, 슬리퍼고요. 양악기, 추금기 레코드. 이때 당시에 이제 잘 사는 문화주택에 사는 아주 이제 부의 상징이 바로 이제 추금기라든지 이런 피아노 이런 게 이제 부의 상징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판매했고 나전 칠기, 사기, 그릇 종류, 그다음에 전기 기구, 라디오, 양식기, 화식기. 일본식기죠, 화식기는. 그다음 도자기, 초자기, 유리기를 초자기라고 불렀고요. 유기, 노쇠죠, 백동기 이런 것들을 판매했어요. 서관 3층에는 도서 잡지, 그다음에 모포, 담요, 테이블 크로스 위에 테이블 덮는 그 천, 그다음 커튼, 도랑크 여행 가방을 말하고요. 경대, 그다음에 주연경, 긴 벽걸이 거울. 거울이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따로 표기가 되어 있냐면 이때 당시 거울은 되게 비싼 아이템이었고 예전에 우리가 회사 새로 옮기거나 이사하거나 하면 거울을 주고받았어요. 그죠? 뭐 축, 발전 뭐 이렇게 써가지고 거울 되게 중요했어요. 양가구, 양복장, 탁자류, 응접 세트. 응접 세트는 이제 문화주택에서 응접실이 새로 생기면서 거기에 놓는 가구들 세트로 판매했거든요. 스펀지 백류, 요즘에 핸드백 뭐 이때 당시에는 뭐 명품 이런 게 잘 개념이 없었으니까 아주 저렴한 그런 백,
종류들, 책보, 그다음에 이제 밤에 쓰는 침구류, 야구라고 그러죠. 침구, 그다음에 베개, 문장, 모기장. 모기장도 되게 주요한 아이템 중에 하나고요. 이따 이제 물건 설명할 때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방석. 동간 4층에는 조선 요리, 화식, 양식 그런 이제 식당들이 있고 휴게실도 있고, 그다음에 동간 5층에 이벤트 할 수 있는 홀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제 백화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아까 설명드린 대로 각 층별로 판매하는 물건들의 그 성격이랑 레이아웃은 미국 백화점, 일본 백화점, 그리고 우리나라 당시 백화점이 거의 대동소이하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인기 있었던 상품들을 조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지노모토. 정말 초대박 히트 상품. 네, 아지노모토. 네. 일본 표현으로는 아지가 맛이고 모토가 근본 이런 걸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 아지노모토 이후에 우리나라에 나온 게 미원, 그죠? 근데 그 일본어로 원자를 모토라고 해요. 똑같이 이 모토, 소자도 모토고 원자도 모토라서 아지노모토를 우리식으로 한 게 미원입니다. 네, 그래서 미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후에 나온 게 미풍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이 아지노모토는 이케다 히쿠나에라는 사람이 발명을 한 일종의 MSG인데요. 특허를 받은 이제 MSG가 글루타민산 나트륨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감칠맛을 즉각적으로 주는 그런 일종의 가루인데, 일본에서는 이 아지노모토가 처음 나왔을 때 요리사들이 엄청 경멸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이 막 뭐 돼지고기 막 그 뼈 육수 우려내서 힘들게 육수 만들었는데 이것만 섞으면 비슷한 맛이 난다니까 요리사들이 생각할 때 좀 황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굉장히 처음에는 배척했지만 나중에는 이제 이게 즉각적으로 감칠맛을 준다는 점에 있어서 식당, 특히 국물 요리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대환영이었던 거죠. 이것만 섞으면 우리도 뭐 이렇게 국물 다시다만 섞으면 뭐가 맛이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즉각적인 감칠맛을 주는 이 이케다 키쿠나에가 이제 이걸 발명하고 나서 정말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우리나라 처음에 일본에서 그렇게 배척을 당했는데 사실 대만 같은 나라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거든요. 대만은 원래 이제 그 중화 요리를 할 때 여러 가지 분말 스파이스 같은 거를 이미 많이 써왔기 때문에 이 아지노모토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적었어요. 그래서 이제 식당을 하거나 포장마차를 하는 중국 대만 사람들한테 이 아지노모토가 금방 먹혀들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설렁탕이라든지 냉면집 이런 데서 국물을 내야 되는 이런 식당에서 이 아지노모토를 빠르게 사용을 하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이제 1층에 아까 보셨던 여러 상품들 중에서 양과자 있잖아요. 양과자는 여러 종류의 양과자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회사가 사명이라고 표시하는 모리나가예요. 요즘도 이 모리나가 캐러멜 노란색 패키지에 있는, 저 어릴 때도 그 모리나가 많이 먹었는데 그 과자가 이때 당시에 제일 유명한 양과자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예쁘게 포장을 해서 선물용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됐습니다. 여기 광고에도 보면 뭐 삼복 선사로는 기어이 사명의 과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신뢰할 수 있는 선사. 이때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선물을 하는 거, 선물을 증답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주고받는다는 뜻으로 증답품. 그래서 이 선물하는 증답품의 삼박자가 뭐냐면 첫째는 비싸지 않고, 두 번째는 싸구려로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의 취미에 맞아서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증답품의 삼박자였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아이템들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런 과자 종류죠. 일단 포장이 예쁘잖아요. 그리고 이제 양주, 뭐 통조림, 김, 양과자 세트, 비누 세트, 옷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가장 이제 대표적인 거고, 이때 당시에 또 새롭게 등장한 게 뭐 커피잔 세트라든지 홍차 도구라든지 양식기 이런 것도 증답품으로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인기 상품 볼까요? 식품부 우선 보면요. 포도주.
의외죠, 그죠? 포도주. 미스와라는 회사에서 만든 인삼 포도주예요. 인삼 포도주. 포도주에 인삼이 들어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게 몸에 좋다. 자양강장. 이거 먹으면 남성들이 힘이 세지고 막 힘이 부근부근 나고 이런 거. 이 시대에는 뭐든지 과자도 그렇고 음료수도 그렇고 자양을 되게 강조했어요. 영양이 풍부하다. 그래서 인삼은 우리나라의 완전 예전부터 고려시대 때도 그렇고 인삼이 특산품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양 사람들이 조선은 인삼으로 먹고 사는 나라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인삼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이때 당시 일본 사람들이 그 인삼을 이렇게 포도주에다가 이렇게 섞어서 포도주를 이제 제조를 한 거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포도가 재배가 됐는데요. 지금의 포항비행장 근처에 이렇게 큰 포도밭을 경영을 했어요. 이 미스와라는 회사가. 여기서 미스와 포도농원의 모습이고 거기서 생산된 여러 가지 각종 포도주들을 나열을 하고 있는데요. 이 미스와 포항 농장이 당시에 동양의 보르도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규모가 굉장했다고 해요. 일본 사람들은 포도주를 이제 서양에서 이제 처음 그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제 포도주가 들어왔을 때 그 포도주 맛이 좀 떫잖아요. 처음 마시면은.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 입맛에 안 맞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단맛을 가미한 그런 포도주를 가향 포도주를 아로마 포도주를 만들었거든요. 네, 포도주 얘기 비누 얘기. 근데 그 포도주가 원래는 그 가양 포도주를 만들 때 원래는 거기에다가 퀴닌이라는 성분이나 여기는 인삼을 넣었지만 퀴닌 같은 거를 이제 넣었는데 이따가도 아마 좀 자세하게 나오니까 그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화장품부에서는 대표적인 상품이 비누. 3대 비누가 가오 비누, 미스와 비누, 가테이 비누 이렇게 해서 3대 비누가 있었는데 우선 이 가오 비누는 일본 사람들이 뭐 이게 가오가 안 선다 우리도 뭐 속된 말로 그렇게 하는데 가오가 얼굴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가오 얼굴을 이제 이때 당시에 그 나가세 토미로라는 사람이 이제 그 수입 잡화점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여러 잡화 물품을 수입하고 있는데 그 비누가 잘 팔리니까 이제 비누를 본격적으로 이제 나가세에서 취급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비누 이름을 지을 때 어떤 게 좋을까 생각하다가 한자로 화왕이라고 쓰고 이걸 일본식으로 읽으면 가오예요. 화왕이. 그러니까 화왕은 꽃 중에 꽃이잖아요. 화왕. 그게 이제 꽃 중에 꽃은 모란인데 이게 이제 그 청평조사라는 그 시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200의 그러니까 두보가 지은 그 청평조사라는 그 시에서 나와서 모란 꽃 중에 꽃을 거기에서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이제 이 비누로 세수를 하면 피부가 반질반질 예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얼굴이라는 가오와 꽃 중에 꽃이라는 모란 그거의 의미를 같이 이중으로 생각해서 이름을 이제 가오비누라고 한 거죠. 로고는 이렇게 반달형의 로고를 썼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뭐 일본의 상품 중에는 해와 달, 별 뭐 이런 걸 로고로 쓰는 것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아마도 이 가오비누는 당시 미국에서 발매된 아이보리 비누의 저 로고를 이렇게 약간 표절한 게 아닌가. 거의 똑같은 이런 반달 얼굴을, 웃는 얼굴을 아이보리 비누와 거의 유사한 형태의 로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오, 미스와 가테이 이 비누가 이제 일본 제품 중에서는 가장 유명한 3대 비누로 손꼽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상품권, 그 회사 각 그 백화점별로 여러 상품권들을 이제 발매를 했고 이렇게 광고를 많이 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화신에서 발행한 20원권 상품권이고요. 잡화 중에서 굉장히 인기 있었던 상품 중에 하나가 이제 요즘도 그렇지만 여성들의 화장품 중에서도 백분. 백분은 말 그대로 하얀 가루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들이 하얀 피부는 뭐 예로부터
어떤 부의 상징이죠. 노동을 하면 얼굴이 시꺼멓게 되니까 일하지 않는 여성의 하얀 피부는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되고 싶은 워너비인 거죠. 그래서 이제 백분이 여성들 사이에서 이제 집안에서 보통 이제 자가로 만들어 쓰는 이런 백분들이 많았는데, 뭐 여러 가지 뭐 꽃가루 같은 거에다가 뭐 활석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이제 만들었는데요. 백분 가운데서 초대박 히트 작품이 박가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박가분은 종로에서 포목점을 하는 박승직이라는 사람이 그 집에서 약간 그 포목을 사면 덤으로 주던 거예요. 그래서 옷감 사면은 그냥 덤으로 끼워줬는데 이게 이제 입소문이 나면서 너무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이거 본격적으로 이제 포목점 집어 때려치고 박가분을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문제는 박가분 안에 이때 당시에 이제 백분 안에는 납성분이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납성분을 넣으면은 화장이 발림성이 좋고 광택도 반질반질하게 나고 그래서 그 이 분에 항상 그 납성분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걸 바르니까 어떤 여성이 기생이 박가분 바르고 내 피부가 썩어 들어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소를 제기해요. 여기에 박가분에다가 그래가지고 그 소송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문을 닫게 되는. 근데 이제 이 납성분이 있는 이 백분은 박가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유통되던 거의 모든 백분에 다 이 납성분이 들어있었거든요. 서양에서도 마찬가지로 백분에 다 납성분이 들어있어서 옛날 귀족 여성들이 이렇게 화장을 하면은 그 납성분의 그 독성 성분 때문에 피부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뿔긋뿔긋해지고 이렇게 뭐가 트러블 소위 말하는 그런 트러블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걸 가리기 위해서 일종의 스티커처럼 작은 거를 별이나 달 모양 같은 거 오려가지고 이렇게 붙였거든요. 애교점이라고 하죠. 그래서 애교점을 그런 트러블에다가 붙이는 그런 그 사례도 있었고, 일본에는 특히 뭐 가부키 배우같이 화장을 두껍게 하는 사람들이 이런 그 백분을 쓰면은 그런 이제 그 납성분 때문에 피부 트러블로 굉장히 고생을 했죠. 그래서 이후에는 그 납성분을 뺀 그런 납성분이 없는 그런 성분, 새로운 성분을 포함해서 분이 이제 출시가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일본의 그 미소노라는 회사에서 만든 미소노 백분이 최초의 그런 납성분이 없는 그런 염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이제 여러 브랜드들이 있었는데요. 뭐 레토 백분도 있고 미소노도 있고 뭐 우테나도 있고 또 뭐 요즘도 있는 그 시세이도 그런 것들도 다 백분을 만드는 회사인데 그 중에서 탑 오브 더 탑은 바로 코티였어요. 코티는 프랑스제였는데요. 제가 어릴 때 할머니 화장대 위에도 저 코티분 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탁 해서 펼치면 그 아주 독특한 아주 향긋한 향기가 나고 풀풀 날리는 그걸 이렇게 손으로 찍어서 이렇게 좀 발라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여성들이 가장 좋아했던 가장 고가였던 것이 이제 코티분이고요. 이후에는 이제 뭐 태평양 화학 이런 데서 이제 그 OEM식으로 코티분을 만들었죠. 그 당시에 박태원이 쓴 여인 성장이라는 소설에 보면은 이 코티분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주인공이 숙경이하고 숙자가 나오죠. 숙경이는 부잣집 딸이에요. 이제 숙자는 아주 가난한데 이제 숙경이 오빠와 결혼을 해요. 신분 상승을 위해서 사랑하지 않지만 그 숙경이 오빠랑 결혼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두 사람의 대화가 언니 뭐 정해놓고 쓴 화장품 없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나야 그냥 카피라는 거 쓴다고 그랬더니 나는 그래도 코티가 그중 제일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코티는 너무 비싸서 지금 살 수도 없지 않아요? 이랬더니 그래서 내가 많이 사서 쟁여뒀지.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그 부잣집 딸 숙경이가 하는 그런 대화 내용이 나오는 걸로 봐서 당시 이제 여성들이 이제 굉장히 그 코티분에 대한 선호도가 부잣집 딸들한테 높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남성들은 요즘 선크림도 바르시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약간 연하게 화장도 하는 젊은 세대들도 있던데 이때 당시에 사실 남성들이 쓸 수 있는 화장품은 거의 유일하게 이 포마드 정도가 아니었을까.
뭐 2대8 가르마, 그죠? 올백 할 때 이게 포마드 이렇게 머리 바르잖아요. 이 포마드는 원래 이 라틴어 뽀몸이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요. 이 뽀몸은 사과를 말해요, 사과. 그러니까 왜 사과냐면 그 사과를 으깨가지고 그 으깬 사과에다가 여러 가지 향료를 허브 같은 걸 섞어서 만든 게 포마드예요. 끈적끈적하니까. 그래서 그걸 머리에 이제 발랐는데, 그래서 그 포마드가 원래는 사과에서 유래한 거예요. 근데 그 남성용 이 포마드 이때 당시에는 다양한 브랜드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브랜드가 단정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단정 직구. 직구는 치쿠, 일본말로 치쿠라고 표현되는데, 치쿠는 코스메틱을 일본식으로 어처구니 없게 줄여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정 코스메틱이라는 뜻이에요. 단정 직구에서 나온 포마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랄란이라는 포마드가 있었고, 메누마라는 브랜드가 유명했죠. 이런 포마드들은 당시 광고를 보면 이거 바르면 하루 종일 명랑, 뭐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이거 바르면 명랑해진다. 하루 종일 명랑하다. 왜 명랑하다고 했냐면, 그때 당시에 이 식민지기의 암울한 시기, 지금처럼 암울한 시기에 사람들은 뭔가 명랑함을 강요당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대경성 명랑화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저분한 거리는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되고, 사람들은 기분을 명랑하게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무슨 프로그램 중에서 명랑운동회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 명랑이라는 감정을 굉장히 이 식민지 시대에 강요된 감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광고에 보면은 거의 100% 대부분 이 포마드나 이런 광고들 보면 명랑이라는 단어가 항상 등장합니다. 명랑이란. 이거 바르면 명랑해진다. 단정 직구에 아까 보셨던 여기에 보면 로고가 하나 있는데요.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요 로고가 상당히 좀 익숙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요 로고. 소나무가 있고 학이 이렇게 날아가는. 이게 이제 예전에 한국 화장품의 로고인데, 이게 이제 원래는 오자키 구미라는 회사가 사용하던 학이라는 향수, 걔네 로고예요. 그래서 학 중에서도 이제 금딱지로 된 거는 금학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래서 금학 향수의 광고예요. 거기에 로고가 이렇게 있는데, 나중에 이 오자키 구미가 아까 보셨던 단정, 주식회사 단정으로 바뀌고, 지금은 만담이라는 회사로 이제 이어졌는데, 어쨌든 그 로고가 지금의 이제 한국 화장품의 로고와 거의 이제 유사하죠. 한국 화장품은 이때 당시에 주단학이라는 브랜드의 로고이거든요. 그 주단학은 일본의 그 주주라는 회사하고 이 단정의 회사, 주하고 단하고 그다음 이 학을 합쳐서 그 주단학이라고 해서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백화점의 광고들이 이제 제가 그 백화점 상품 연구하는데 가장 이제 근간이 되는 거였는데요. 당시 신문에 보면은 이런 이제 백화점 광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조지아 광고 같은 경우에도 보면 맨 오른쪽에는 여름 양복, 레디메이드라고 하는 양복, 이미 만들어진 기성복 이런 것들 광고가 있었고, 그다음에 여름철에 가구 진열회, 특히 등나무 가구 같은 것들이 이제 유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커트 글라스, 유리 잔 같은 거, 그다음에 뭐 스트로햇, 메꼬 모자, 유카타, 여름 뭐 어린이 옷,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섹션별로 이렇게 광고가 쭉 나열이 되는 그런 광고들이 많았습니다. 당시 유명한 음료 중에 대표적인 것이 칼피스라는 음료가 있었는데요. 칼피스는 원래 그 몽고에서 그 산양유를 짜서 만든 쌀피스라는 음료가 있었는데, 미시마 가이윤이라는 이 회사 대표가 몽고 출장을 갔다가 그 산유를 먹어봤어요. 쌀피스를. 맛이 너무 좋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또 몸에 좋아야 되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뭐 술도 그렇고 음료도 그렇고 몸에 좋아야 되니까 여기다가 칼슘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칼슘을 넣은 쌀피스다. 그래서 칼피스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음료를 이제 새로 만들어가지고 1919년 7월 7일, 7월 7석에 이제 발매를 해요.
그래서 이제 견우직녀 우리도 그 있잖아요. 7월 칠서 그 스토리가 얘네도 그런 게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걔네의 캐치프레이즈가 첫사랑의 맛. 그래서 첫사랑의 맛이라고 이제 광고를 하면서 포장지를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파란 바탕에 흰 땡땡이 무늬 하다가 이제 1949년 이후에는 반대로 흰 바탕에 파란 땡땡이로 바뀌었죠. 포장지가 지금 봐도 너무 세련된 그런 포장지인 것 같아요. 당시에 이제 작가 박태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칼피스를 되게 안 좋아했어요. 뭔가 이 황금광 시대에 약간 뭐 돈 많다고 뻐기는 그런 사람들한테나 어울리는 그런 음료라고 생각해서 박태원은 이건 절대 이제 자기는 칼피스를 먹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기도 했는데 자기 그 소설 같은 거 보면은 구보시의 일일 그런 소설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자기 중학교 동창생이랑 어디 우연히 마주쳤는데 공부도 못하는 그 동창생이 어떤 이쁜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다방에서 앉아가지고 칼피스를 시키는 거야. 그러면서 이런 자도 연애를 하는 시대인가 이러면서 속으로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애인도 없고 막 이런데 그래서 이제 그 칼피스에 대한 그런 얘기가 소설에 등장을 하죠. 모기장은 당시에 이제 모기장이 초창기에는 굉장히 이게 혼수품일 정도로 가격이 비쌌어요. 모기는 전 세계적으로 말라리아의 원흉이거든요. 아직도 말라리아는 퇴치되지 않은 질병인데, 그러니까 모기가 이제 이 말라리아를 옮기는 원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모기를 막기 위한 다양한 방편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되고 그래도 제일 효과 있는 오만 무슨 요즘 그렇게 전기로 꽂아서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전기체도 있고 다양하지만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그래도 일반적이고 효과적인 것이 모기장이죠. 공격적이지 않으면서 오로지 방어를 하지만 그래도 잘 막아주는 그게 모기장인데 고대 이집트 때부터 모기장이 사용됐을 정도로 인류에게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이 모기장이 이때 당시에 이제 모기장이 여러 종류로 만든 이제 그 재료로 만든 모기장이 있었는데 여기 38년도 매일신부에 보면은 이제 모기장의 재료 같은 것들이 좀 나열이 되어 있어요. 제일 값이 헐한, 제일 싼 게 청포, 그리고 청포만은 원료가 광목과 똑같은 것이어서 각 공장에서 금년에는 제조를 못하였다고 하며 다른 물건은 별반 변동이 없다 하야. 이 시대가 이제 그 중일 전쟁 때문에 이제 물가 통제하고 막 이런 시절이니까 물자 같은 거 통제하고 이런 시절에서 다른 물건은 별반 변동이 없다 하야 역시 1할 정도가 올랐습니다. 빛깔은 초록, 노랑, 흰빛, 옥색, 분홍 5가지가 있으나 상당히 색깔이 다양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요즘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저희 어릴 때 쓰던 모기장 아주 그냥 파란색 주로 그냥 한 가지 정도였던 것 같은데 굉장히 분홍색까지 이런 거 있고 역시 은색과 초록이 제일 많이 나간다고 합니다. 제일 비싼 것은 은조사인데 은조사 8원에서 10원, 생초는 5원 20전에서 6원 20전, 망사는 2원 60전에서 4원 20전 이런 식으로 재질에 따라서 가격이 차등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제일 싼 게 스파라 그래서 스테이플 파이버라고 아주 그냥 인조 섬유로 만든 스파 모기장이 제일 싼 모기장이었어요. 모기장 외에 이제 또 모기를 퇴치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이제 탄생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모기향이죠. 모기향. 대표적인 브랜드가 닭표 금조 모기향이에요. 표 이 로고가 닭이고 금조라고 되어 있고 일본의 우에야마 상점이라는 데서 만든 건데요. 이거는 이제 이 우에야마가 원래 귤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는데 귤 농원을 이제 미국에 있는 어떤 그 식물학자한테 그 귤 농원을 이제 보여줬어요. 자기 농원을.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고맙다고 제충국 일종의 국화죠. 여기 국화 그림 있는 이 제충국의 그 본을
한 구, 뭐 몇 그루를 줬나 봐요. 그래서 그걸 이제 심어가지고 그걸 재료로 해서 모기향을 만들었는데 그 모기향을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그 절에 가면 쓰는 그 가느다란 뭐라 그래 향 같은 걸로 만들었는데 이게 금방 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모기향 또 피워 그까이 거 뭐 이렇게 하나 피워봤자 금방 꺼지니까 이렇게 고심을 하고 있는데 와이프가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이렇게 마당을 쳐다보는데 뱀이 이렇게 꽈리를 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렇게 만들면 되겠네. 그래가지고 이제 마누라 얘기 듣고 좋은 아이디어다 이래가지고 그 모기향의 모양이 저렇게 이제 뱅글뱅글 도는 꽈리 형태로 초록색 모기장이 나오게 됐습니다. 모기향. 남성들의 그 잡화 상품 중에 제일 중요한 아이템 중에 하나가 모자겠죠, 모자. 여러 종류의 모자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중절모. 가운데가 이렇게 접힌다 그래서 가운데 머리 운두 부분이 약간 접히기 때문에 중절이라고 표현했고요. 여름에는 메꼬모자. 메꼬모자는 유럽에서는 보우터라고 얘기하는데 그 뱃사공들이 쓰는 모자, 왜 이탈리아 우리 곤돌라 같은 거 타거나 하면은 쓰는 모자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우터라고 표현하고 일본에서는 그거를 캉캉모라고 표현했는데 그 모자의 윗부분을 주먹으로 두드리면 캉캉 소리가 난다 그래서 캉캉모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게 바로 메꼬모자이고요. 여름에 주로 쓰는 모자죠. 중절모는 뭐 사계절 다 남성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썼던 이게 정자옥에서 판매했던 이런 모자들 엄청나게 이제 당시에 사람들이 이제 남성분들이 양복으로 바뀌면서 양복에도 모자를 쓰지만 한복을 입고 있는 사람도 모자는 착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단발을 하고 난 다음에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우리가 옛날에 가시나 이런 걸 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모자의 민족이었기 때문에 모자에 굉장히 익숙했어요. 원래. 그렇기 때문에 형태가 조금 바뀌었을 뿐이지 모자에 대한 저항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단발을 한 이후에도 남성들은 항상 모자를 착용했고 모자를 착용해야지만 약간 예의에 있는 그런 매너 있는 그런 거이기 때문에 항상 외출할 때는 모자를 썼죠. 모자는 필수품이에요. 남성들한테는. 그래서 이제 계절별로 뭐 중절모도 쓰고 여름에는 메꼬모자도 쓰고 또 파나마 모자라고 해서 파나마는 우리가 파나마 하면 파나마 운하 이런 거 떠올리는데 파나마 모자는 파나마에서 만든 게 아니라 원래 원산지는 에콰도르예요. 에콰도르에서 만들어서 파나마 운하를 거쳐서 거기가 이제 유통지여가지고 파나마 운하에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그 운하 그런 광산이랑 운하 개발 때문에 이쪽으로 막 파나마로 몰려들었을 때 사람들이 이제 거기가 더욱 땡볕이니까 모자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착안을 해서 파나마 그 광산이나 운하 개발하는 사람보다 모자 판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벌었다 그래요. 남성들이 모자가 필수품이었다면 이때 당시 여성들은 양산이 필수품이었죠. 원래는 기생들이나 여학생들의 전유물로 생각돼서 굉장히 이제 양산은 고급스러운 물품이었고요. 그래서 양산만 전문적으로 훔쳐서 전당포에 파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만큼 양산이 좀 돈이 되는 아이템이었다는 거겠죠. 당시 소설들에도 보면 양산을 못 사서 되게 양산 사주는 거를 되게 남편이 양산을 이렇게 선물하는 걸 엄청 부러워하는 그런 내용도 볼 수가 있고 양산은 이제 여성들이 정말 갖고 싶어하는 아이템, 요즘에 뭐 명품백 같은 뭐 그런 느낌의 아이템이라고 할 수가 있었죠. 매년 신문에 보면 올해 유행하는 양산은 어떤 스타일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기사가 나오고 합니다. 만년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사무직, 교사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무를 보는 사람들이 쓰는 그 필기 도구잖아요. 근데 만년필이 상당히 이제 쓰기도 까다롭고 만들기 까다로운 그런 아이템이었는데 이때 당시에 만년필은 신사들이 꼭 가져야 되는 필수 아이템 중에 하나였어요. 만년필을 판매하는 방식도 되게 좀 독특했는데 요즘의 홈쇼핑처럼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
교환, 환불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그거를 우편 배송으로 주문을 할 때 거기에다가 만년필의 물기라든지 그 대의 색깔이라든지 이런 걸 표기해가지고 우편으로 해서 보내면 그 우편 배달부가 그 물품을 가지고 집에 와서 돈을 받아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만년필을 판매했고, 물론 가게에 가서 백화점에 가서 살 수도 있었죠. 그래서 다양한 판매 방식으로 만년필은 굉장히 급속하게 일상 속으로 퍼져 들어왔죠. 그래서 붓과 먹 대신에 이제 신사들은 만년필을 이렇게 양복에다가 다 꽂고 이렇게 다니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다양한 만년필 브랜드가 있었는데요. 요즘도 유명한 뭐 파카 만년필 이런 거 지금 히라다 백화점 광고인데 파카 만년필 이렇게 광고를 했고요. 일본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만년필을 굉장히 많이 이제 생산을 했는데 대표적인 브랜드가 뭐 3S라든지 세일러 이런 그 브랜드가 있었는데, 세일러는 그 해군을 의미하는, 그래서 그 뭐 선장보다는 세일러 그 선원이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의미에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고요. 하여튼 여러 일본 그 브랜드들도 성행을 했습니다. 백화점 위층에서 팔았던 아이템 중에 가구부에서는 희한하게 금고도 팔았어요. 금고. 요즘처럼 금융생활이 쉽지 않으니까 요즘은 뭐 이렇게 핸드폰에서 무슨 뭐 이런 거 다 되잖아요. 돈 보내고 받고 뭐 지불하고. 근데 이때 당시에는 금융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극히 일부였기 때문에 집에다가 현금을 이렇게 보관하는 그런 게 이제 필수였고, 그러니까 특히나 부잣집 같은 경우에는 좀 큰 금고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이런 류의 금고들, 이거 오른쪽에는 제가 그 군산 근대건축관 최근에 갔을 때 있어가지고 이 금고 이거 제가 그 책에서 자료로만 보던 그 금고네? 하고 제가 사진 찍어 왔는데 이게 다케우치라는 브랜드의 금고예요. 그래서 다케우치 금고는 일본 금고 중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금고이고요. 뭐 육중 안전장치가 돼 있어가지고 뭐 불에도 안 타고 막 그렇다고 막 홍보를 해요. 근데 이제 이런 금고들을 가구점에서도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마이라 상점 같은 가구점에서 판매를 한 그런 금고이죠. 건축가 박길용은 이런 금고를 갖다가 좀 이렇게 안방에 이렇게 떡하니 이렇게 두는 거는 굉장히 보기 안 좋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무 이렇게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예전부터 조선시대 때부터 물건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보여주는 걸 되게 천박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좀 소중한 물건들을 어디 감춰놓고 벽장 같은 데 이렇게 넣어놓고 하나씩 꺼내서 이렇게 손님들한테 좀 겸손하게 보여줘야지, 드러내놓고 이렇게 금고를 방 안에다가 떡하니 놓는다거나 뭐 이렇게 물건을 쭉 이렇게 늘어놓는 거 이런 걸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제 건축가 박길용도 이런 금고를 안방에다가 이렇게 떡하니 놓고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신문에다가 실기도 했습니다. 여성들이 정말 결혼할 때 갖고 싶었던 아이템 중에 하나가 바로 재봉틀이죠. 미싱이라고 불렀는데, 이거는 일본 사람들이 기계를 뜻하는 머신을 머신 하다가 걔네들은 발음이 안 좋으니까 머신을 미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계의 대명사인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가정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기계이기 때문에 그걸 미싱이라고 했던 거예요. 일본에서도 결혼할 때 1920년대, 30년대에 그 미싱을 사는 계가 있을 정도로 돈을 모아서 이렇게 살 정도로 이 미싱은 굉장히 좀 고가의 혼수품이었죠. 우리나라는 이제 그 미싱 중에서 대표적인 그 미싱이 미국의 싱어사의 미싱인데요. 이 싱어사는 미국에서 이제 대박을 터뜨린 아이템인데, 걔네가 이제 방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할부 판매, 돈을 조금만 내고 일주일에 1달러만 내고 이렇게 계속 이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할부에다가 또 방문 판매해서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이 미싱이 1870년대부터 이제 미국에서 거의 미국 시장을 석권을 했어요. 뭐 유럽도 그렇고. 근데 우리나라엔 1904, 5년 무렵에 이제 경성에 이 만선점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미싱이
정말 이게 여성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거 한 대만 있으면 남편이 예를 들어서 실직을 했어. 그러면 미싱으로 이걸로 옷 수선을 하거나 만들어서 팔면 생계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성들이 어떤 이제 양 재봉 같은 거를 집에서 내재봉소라고 하죠.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 할 수도 있고 또 뭐 사업이 아니더라도 남편이나 아이의 옷을 직접 배워서 만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미싱은 정말 꼭 필요한 갖고 싶은 아이템 중에 하나였던 거죠. 또 다양한 브랜드들이 일본에서도 생산이 돼서 들어왔는데 사람들은 덮어놓고 싱거만 찾는다라고 할 정도로 싱거를 가장 이제 으뜸으로 생각을 했다고 해요. 오른쪽에는 뭐 일본제 파인 미싱 같은 건데 이런 것들은 뭐 광고는 백화점에서도 팔고 광고는 했지만 사람들은 싱거 미싱을 최고로 여겼다고 합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1870년부터 1900년대 사이에 그 싱어사에서 만든 트레이드 카드인데요. 싱어사가 전 세계에 이제 판매되는 자기 그 나라의 부유한 그런 이미지를 활용을 해서 이제 사람들이 그 재봉틀, 싱어 재봉틀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트레이드 카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었고 이게 우리나라 버전입니다. 다양한 가전 제품 중에서 이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제 꼭 갖고 싶었던 아이템 중에 하나가 선풍기였죠. 여름에 너무 더우니까요. 에어컨이 나오기 전이니까 가장 뭐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선풍기밖에 없었겠죠. 1930년은 소위 유선형의 시대라고 해서 디자인이 다 유선형이에요. 아르데코, 유선. 그래서 막 이렇게 곡선으로 혹은 기하학적인 형태로 디자인이 됐고요. 일본에서는 이런 처음에 이 선풍기가 나왔을 때는 앞에 이렇게 가림막이 없었기 때문에 백화점에서 손가락을 다치는 아이도 생기고 이래가지고 그 앞에 이제 모기장처럼 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의장 등록을 해서 히다치 이런 선풍기 같은 거 나올 때 보면 앞에 이제 좀 이렇게 망이 촘촘해지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만 차이가 있고 기계 자체, 프로펠러나 이런 기계 자체는 다 해외에서 뭐 지니사라든지 뭐 미국에 있는 그런 회사들 뭐 그런 회사들 거들을 가져와서 제휴를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너럴 모터스 이런 회사들 거를 가져다가 이제 그 모터는 그렇게 쓰고 이제 그 앞에 이런 의장만 조금 바뀌어서 일본 선풍기들이 이제 출시가 된 거죠. 당시의 선풍기는 사람들이 선풍기를 밤새 틀어놓고 자면 질식해서 죽는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저희 어릴 때도 뭐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선풍기 때문에 뭐 사망했다 이런 게 신문에 종종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과학자들이 선풍기 아무리 많이 틀어놓고 자도 절대 질식 안 한대요. 그러니까 선풍기는 선풍기 입장에서 엄청 억울한 운명인 거죠. 문화주택같이 고급주택에서 사람들이 제일로 가지고 싶어 했던 아이템 중에 하나가 바로 축음기였습니다. 축음기는 당시에 일축, 그러니까 그 일본 축음기 회사와 일동 축음기 회사 두 개가 양대 회사였는데요. 그 일본 축음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야외 연주회 같은 것도 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름밤에 더우니까 사람들이 다 파고다 공원에 다 모이라 그래가지고 파고다 공원에서 이런 이제 축음기 틀어놓고 음악회 같은 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매일신보사 같은 데다가 사람들 다 불러놓고 명창대회 이런 걸 했는데 축음기 한번 틀어주고 그 다음 명창이 똑같은 노래 한번 틀어주고 부르고 그래서 누가 더 잘하나 어떤 게 더 나은가 이런 거 투표도 하고 그런 행사도 했었습니다. 일축에서 다양한 축음기들을 만들었는데 여러 브랜드들이 나왔어요. 초창기에는 저렇게 나팔이 바깥으로 돌출되어 있는 형태가 이제 많이 나왔는데 미국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저런 것들이 나왔을 때 미국 주부들이 이게 청소하기 너무 까다롭다. 저 먼지가 막 저렇게 나팔 속으로 기어 들어가고 막 이렇게 부분 힘드니까 그 나팔을 이렇게 기계 안으로 딱 없애게 하는 그런 거 만들어 달라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그 나팔이 보이지 않는 가구 형태로 된 일체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점점
사이즈가 작아져서 심지어 포터볼, 들이나 산에 가서 음악 틀어놓고 춤추고 노래하고 하기 딱 좋은 그런 축음기도 생산이 되는 것이죠. 이건 화신백화점 악기부에서 판매한 테이치쿠 축음기인데요. 테이치쿠는 제국 축음기 상해를 이제 줄여서 말한 것이고요. 이때 당시 이것도 역시 이제 국산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당시 상품들은 굉장히 위계가 정확했습니다. 물 건너온 거, 그걸 박내품이라고 했죠. 그 박내품이 제일 비싸고 제일 좋은 것. 이게 사람들의 인식이었어요. 프랑스제, 영국제, 미국제, 박내품 1등. 그 다음에 박내품을 모방한 일본품 2등. 그 다음에 조선품은 안타깝게도 제일 싸구려, 저렴함.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어 있었죠. 이태준의 소설인 박물장사 늙은이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할머니가, 그 박물장사 할머니가 화장품 이제 꾸러미를 들고 그 성북동 하이카라 부부가 사는 파랑대문집 아씨한테 이제 물건을 팔러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씨가 이제 막 이렇게 물건 화장품 막 고르다가 이제 뭐 하나 이제 40전짜리 크림병을 집어들고는 아이고 뭐 이까짓 거 조선서 만든 거로군 이러면서 더 좋은 거 없냐고 막 이게 막 찾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보면 이 조선에서 만든 물건은 굉장히 이때 당시 이런 부잣집 아가씨들한테는 성에 안 차는 그런 제품이었던 거죠. 향수는 당시에는 프랑스제가 가장 이제 으뜸으로 아까 코티 백분처럼 향수는 프랑스제였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향수를 만들 때 향수 이름을 다 프랑스식으로 붙여요. 혀가 꼬부라지게 뭐 이렇게 보케이 뭐 이런 식으로 뭐 가피 뭐 이런 식으로 다 프랑스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미국 소비자들이 아 이게 프랑스제인가 미국제인가 헷갈리게 이렇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카피라는 상품은 밑에 카피라고 써놓고 쉐라미라는 회사에서 만든 건데 파리라고 돼 있는데 이 제품은 미국 제품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그냥 마치 프랑스 제품인 것처럼 이렇게 만든 거죠. 이걸 보고 일본 사람들이 똑같이 카피를 해서 저렇게 오른쪽에 있는 건 다 일본 제품이거든요. 여기서 카피라고 돼 있죠. 요즘으로 치면 무슨 상품 뭐지? 뭐 지적재해상품 이런 거 도용이잖아요. 다. 그런 개념이 그때는 없었으니까. 그래서 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박내품과 일본품과 그다음 조선품의 어떤 위계가 그 당시에는 분명했다.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그리고 이제 국산이라는 것도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띄었어요. 당연히 이제 식민지였으니까 일본 사람들은 일본 내지에서 만든 것도 국산. 조선이나 만주 같은 식민지에서도 식민지의 원료로 자기네들 기술로 만든 것도 국산. 식민지의 원료로 식민지에서 만든 것도 국산. 다 국산. 그래서 이제 삿포로 같은 이런 맥주 광고 같은 경우에도 삿포로 같은 게 영등포에 공장을 세워서 1936년부터가 본격적으로 맥주가 이제 삿포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삿포로 광고를 보면 이런 식의 반도의 발전은 우선 조선 상품의 애용으로부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선에서 영등포에서 만들었으니까 이게 이제 국산인 거예요. 그래서 여름은 조선산의 대표품 삿포로 아사히를 애용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했던 겁니다. 이 시대는 레디메이드의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레디메이드 입지 않고 나 양복 맞춰 입었다 하는 사람 아무도 안 계시죠? 정말 뭐 100에 한 명 나올까봐 요즘 뭐 양복 맞춰 입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기성복을 입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레디메이드는 굉장히 생소한 아이템이었어요. 그래서 신문에 레디메이드 문답이라는 코너가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레디메이드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밑에 이제 답을 해줘요. 레디메이드란 이러면서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이미 만들어진 건데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레디메이드 중에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남성들의 양복인데요. 이 양복을 이때 당시에 세비로라고 불렀어요. 세비로를 한자로 저렇게 쓰면 저런 형태인데요. 배의 광. 이게 등짝이 넓다 이런 의미인데, 원래는 양복을
그 맞춤 양복, 비스포크 양복은 양복 그 쪽수가 4쪽이에요. 4쪽을 바느질을 해서 이렇게 만드는데 세비로는 이게 등짝을 2개로 아니면 한 판으로 넓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느질을 그만큼 안 한다는 거겠죠. 천을 이렇게 쭉쭉 잘라서 그냥 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등이 넓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의 그 양복으로 유명한 거리가 세빌로우라는 거리가 있거든요. 그 런던의 제가 영국에서 한 6년 정도 공부를 했었는데 그 동네가 지금 눈앞에 서운한데 그 세빌로우로 가면 양복집이 쫙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거기가 원래부터 귀족들의 양복을 맞춤 양복을 하는 거리예요. 근데 그 세빌로우라는 이름에서 이 세비로가 나왔다라는 설, 그러니까 등짝이 넓다는 설, 그 다음에 이제 세비로에서 나왔다는 설, 그 다음에 세비오라는 양복천의 그 모직천에서 나왔다는 설, 하여튼 이 세 가지가 가장 유력한데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 세빌로라는 데서 이름이 나왔다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문에도 뭐 그거에 관한 기사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그 세빌로는 이제 기성복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때 무슨 공모전처럼 표 같은 거를 공모를 했는데 1등이 뭐였냐면은 양행할 때는 맞춤으로 하고 돌아올 때는 레디메이드로 한다. 이런 것들이 표로 1등으로 당선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레디메이드는 하나하나 자기 몸에 맞춰서 짓는 양복과 달리 이미 이제 기성복으로 그 사이즈가 나오잖아요. 뭐 대중소, 스몰, 미디엄, 라지처럼. 그러니까 사람의 몸이 어떤 기성 그 신체가 그 기성 어떤 그 사이즈에 몸이 편입되는 거예요. 그죠? 종속되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굉장히 획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옷을 내 몸에 맞추는 게 아니라 몸을 이제 옷에 맞추는 시대가 되는 거죠. 레디메이드는 맞춤 양복보다 대략 한 30% 정도 가격이 저렴한데요. 왜냐하면 한 번 이런 거 만들 때 기계로 10벌을 한꺼번에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10벌을 만들고 맞춤 양복은 뭐 가봉이다 뭐다 해가지고 완성될 때까지 4번을 가야 되거든요. 가서 이렇게 손을 보고 이렇게 사이즈 재는 것부터 시작해서 4번을 가야 완성이 되는데 레디메이드는 한 번만 가면 바로 이제 이미 만들어진 걸 살 수도 있고 또 하프메이드라 그래서 반은 기성복이고 반은 맞춤이 화신백화점에서는 하프메이드도 팔았는데 그런 것은 한 번만 가면 그거를 이제 자기 몸에 맞춰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레디메이드, 그 세비로를 살 수가 있었던 거죠. 조지아 양복부의 당시 모습이고요. 정말 레디메이드 양복들이 쫙 걸렸죠. 그죠? 지금의 뭐 양복 매장이랑 거의 뭐 별반 차이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레디메이드 시대가 열리니까 과거에는 일반 서민들이 이제 전당포 같은 데서 흘러 나오는 중고 양복만 겨우 살 수 있는 사람들도 값이 저렴해지니까 이제 돈을 모아서 백화점에서 그래도 양복 한 벌을 기성복을 사 입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옷만 레디메이드가 된 것도 아니고 구두도 역시 원래는 다 맞춤으로 구두를 양화를 다 맞춰서 신었는데 정말 그 각종 그 자기 이름을 걸고 만드는 기성화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박덕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박덕유 양화점은 굉장히 유명했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 양화계 대부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만드는 그 가죽으로 양화를 이제 만들어서 되게 동아일보 같은데 광고도 많이 하는데 그런 양화를 맞춤의 시대에서 신발도 백화점에 가서 내 사이즈를 바로 신어보고 살 수 있고 그때 당시에 되게 놀라운 발상인 거죠. 조지아 백화점은 고베에 있는 고베야라는 데랑 특약을 맺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기성화를 받아다가 백화점에서 판매를 했습니다. 지금은 좀 사라진 상품들 한번 볼까요? 칼라인데 남성들이 와이셔츠를 입는데 와이셔츠에서 제일 때가 많이 타는 데가 어디죠? 카라하고 손목, 그죠?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 와이셔츠는 지금의 와이셔츠하고 퀄리티가 너무 많이 차이 나요. 그러니까 너무 질이 안 좋아. 그래서 때가 타서 금방 빨면은 후들후들해서 입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걸 그때 당시에 미국에 있는 한 아줌마가 한나 몬터규라는 아줌마가 남편의 와이셔츠를 빨아보니까 이거 한두 번 빨으니까 금방 못 쓰게 되네. 너무 아깝잖아요. 그리고 거기만 때가 타는데. 그래서 생각해낸 게 탈부착으로 여기만 냈다 붙였다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아이디어를 이제 미국의 그 피바디라는 회사에서 이제 그걸 받아다가 상품으로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에로칼라라는 모델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상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모방해서 일본 제품들도 뭐 아이디어 카라 같은 이런 여러 종류의 카라들이 나왔고요. 카라의 종류도 다양했는데 굉장히 딱딱한 스티프형이 있고 세미 스티프, 중간 정도의 딱딱함, 그다음 부드러운 거, 소프트 이렇게 세 가지로 보통 나뉘어서 있어서 결혼식이라든지 뭐 특별한 그런 때는 딱딱한 거 착용하고 조금 그래도 좀 비즈니스에 미팅이 있다 뭐 이럴 때는 중간 거, 그다음 평소에 이제 일반적인 때 소프트 이런 식으로 카라의 종류를 이렇게 착용 그 어케이전에 따라 착용을 했다고 해요. 남성들이 제일 이제 중요했던 게 모자였죠. 소품 중에. 그 다음에 이제 와이셔츠에 카라도 착용했어요. 그 다음에 양복 입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스틱, 지팡이를 짚는 것이 되게 중요했습니다. 지팡이를 도대체 왜 짚었을까요? 그냥 뭐 몸이 불편해서 짚은 게 아니라 이 멋이에요, 멋. 그래서 지팡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의 직업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사람은 지팡이를 팔에 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휘휘 두르기도 하고 걸어가면서 그거를 박자에 맞춰서 이렇게 또박또박 이렇게 땅을 짚기도 하고 아무튼 지팡이를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을 했는데 당시에 이제 문제가 됐던 거는 이 지팡이를 스틱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스티커리라는 신종 직업이 탄생했어요. 신종 직업인 스티커는 뭐냐면 지팡이처럼 남성의 팔에 매달려서 다니는 여자 돈을 받고 그래서 가격도 정해져 있었어요. 본정 한 바퀴 도는데 3원 같이 팔짱을 스틱처럼 여자가 남자 팔짱을 끼고 본정 한 바퀴를 산책하면 3원이에요. 근데 산책만 하면 괜찮아. 근데 산책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같이 이제 뭐 밤을 보낸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뜯어내는 그리고 요즘으로 뭐 치면 약간 꽃뱀 같은 그런 신종 직업이 생겨나가지고 이게 사회적인 무리가 됐던 거죠. 특히나 시골에서 올라온 어숙한 청년들이 그 스티커의 표적이 되는 그런 그래서 뭐 경찰에 이렇게 걸렸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요즘에는 볼 수 없는 기구 중에 하나가 냉장기입니다. 냉장기. 우리나라 지금 이제 냉장고 가전 강국아니에요. 근데 그 냉장고는 심지어 집에 들어가면은 모든 가전 제품 중에서 자리가 딱 정해져 있는 거의 유일한 이 냉장고죠. 물론 뭐 텔레비전도 있고 뭐 다른 가전도 세탁기도 있지만 냉장고는 그 자리를 딱 이렇게 지정해 줄 만큼 큰 아주 위상이 높은 가전이잖아요. 근데 그게 나타나기 전에 이런 냉장기가 있었어요. 이 냉장기는 전기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가구처럼 생긴 아이스박스 같은 그런 거죠. 얼음을 채워서 쓰는 건데요. 얼음은 옛날에 조선시대에는 추운 이제 뭐 서울에 이제 날씨가 추우면 얼음이 얼면은 동빙고 서빙고에다가 얼음을 재워놓고 왕이나 뭐 이런 분들이나 얼음을 쓰셨지 일반 사람들 감히 뭐 얼음을 쓰기가 힘들었겠죠.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는 이제 그 기계를 들여와서 천연빙이 아닌 인공빙을 만드는 시대가 됐어요. 인공적으로 얼음을 제조해서 그거를 식당이라든지 고급 뭐 요리집이라든지 일반 가정, 부유한 집에 자전거로 이렇게 배달을 해주는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래서 인공빙의 시대가 열렸는데 사람들이 천연빙은 이제 얼음을 진짜 강에서 잘라서 쓰다 보니까 거기에 모래도 묻고 뭐 집도 묻고 이러니까 지저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 인식에 천연빙보다는 인공빙이 위생적이다, 깨끗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천연빙은 완전히 이제 사라지게 되고 인공빙의 시대가 열린 거죠. 그래서 인공빙을 이제 이렇게
수정같이 아름다운 얼음땡이 이래가지고 이렇게 그런 얼음땡이를 받아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채워놓고 맥주도 넣고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이런 냉장기가 집에 있다는 거는 엄청난 부의 상징이었겠죠. 여러 브랜드가 있었는데요. 파라 냉장기라든지 후붓기 여러 브랜드가 있었고 백화점에서는 자사 PB 상품도 있었어요. 미스코시면 미스코시 냉장기, 조지아는 조지아 냉장기 이런 식으로 PB 상품도 존재를 했습니다. 요즘에는 쓰지 않는 주방 화기. 요즘 정말 요리할 때 보면 정말 저도 인덕션을 씁니다만 인덕션 쓸 때마다 좀 신기한 게 이렇게 버튼을 그냥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물이 끓고 그죠? 신기하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아궁이에다가 장작을 떼서 밥을 짓고 하는데 그런 거 말고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쉽게 쓸 수 있는 편리성 그게 가장 이제 최고의 장점인데 그때 당시 나왔던 것들이 이런 주로죠. 일본에선 주로라고 하고 우리는 보통 풍로 또는 골로 이런 말을 많이 썼죠. 골로는 제가 어릴 때 집에 그런 골로를 쓴 기억이 있는데요. 이때 당시 제일 히트 상품은 쿠노키라는 브랜드의 쿠노키 주로였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화로 주방 화기를 개발한 개발자들이 많았는데요. 이 시대가 사실 발명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람들이 신기한 거 되게 많이 발명했어요. 그래서 이 이상용 씨 같은 경우에도 이런 밥 짓는 기계, 호떡 굽는 거를 보고 이런 거 화기를 생각했대요. 그래서 막 이런 거를 이 막 도면 같은 것도 막 그리셔가지고 밥이랑 국이랑 이런 걸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고안을 하신 거죠. 실제로 이제 이 이상용 씨가 이제 신문에 나고 이러니까 약간 투자자들이 이 집에 가가지고 막 투자할 것처럼 막 몰려가고 했었는데 실제로 이 상품이 이렇게 상용화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쿠노키 주로는 굉장히 이제 유명해서 많이 팔린 제품인데 백화점에서 종사하는 여직원들을 좀 살펴볼게요. 그때 당시에는 백화점에 이제 여러 여직원들이 있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손님을 이제 안내하는 엘리베이터 걸. 그때 당시 표기는 걸이라고 표기하기도 하고 걸이라고 표기도 했습니다. 마네킹 걸, 마네킹 걸, 그죠? 마네킹 걸은 요즘으로 치면 모델 같은 모델을 그때 당시 마네킹이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옷을 이렇게 걸쳐 입고 신상품 같은 거 입고 이렇게 서 있는 이런 여성들 그걸 마네킹 걸. 백화점에서 일하는 여직원을 통틀어서 데파트걸이라고 표현했고요. 또는 쇼프걸, 일본말로 우리꼬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미스코시에는 1년 이상 가는 우리꼬가 없다고 할 정도로 우리꼬는 일단 예뻤어요. 남성들이 다 이 우리꼬를 보러 백화점을 드나들었는데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여성을 찍어서 이제 결혼을 해요. 그럼 결혼하면은 그만둬야 되니까 1년 이상 가는 우리꼬가 없다 할 정도로 백화점은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미스코시 그 시문의 그 영혼의 미소라는 소설도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이제 문사인 여자 문사인 최계숙이 집안이 너무 어려워서 백화점에서 이제 우리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이런 걸 막 느끼면서 이제 힘들어하는 이런 게 묘사가 되는데 또 채만식의 탕류 같은 거기 소설에도 개봉이가 군산에서 올라와가지고 우리꼬를 하죠. 서울에서. 이 우리꼬들은 월급이 다 차등이 있어요. 미스코시가 제일 월급 많이 줬어요. 그리고 이제 미스코시는 대부분 일본 여자들을 많이 뽑았고 조선인보다는 일본인한테 월급을 똑같은 우리꼬라도 월급을 더 많이 주고 대부분 순명, 진명, 상업 고등학교 출신의 미모의 엘리트 여성들이 우리꼬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우리 지금의 판매하는 그런 판매원들보다 좀 엘리트들이 많이 이런 역할을 했던 거죠. 화신백화점에 인사과장이 박주섭 씨가 잡지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일터는 이런 일꾼을 부른다. 자존심이 적고 첫 인상 좋은 미혼녀. 친절함, 이건 기본이겠죠. 중등 이상 상업 출신들.
기혼자 절대 불가. 그러니까 결혼하면 우리 꼭 뭐 데파트 걸 할 수가 없어요. 연령은 20살 전후. 남녀 문제의 청렴. 그 회사 내에서 같은 백화점 내에서 연애하면 퇴출이에요. 연애해서는 안 돼. 원만한 성격, 신체 건강, 명랑한 분. 여기도 명랑이에요. 명랑은 이때 당시에 어디서나 마주치는 감정이 명랑이죠. 뭐 요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뭐 이렇게 결혼 문제라든지 뭐 사내 연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지금의 시대와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것이죠. 백화점 풍경이라는 강숙정의 그 글을 보면은 뭐 백화점의 어떤 뭐 내용들이 이 데파트의 오전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쭉 이렇게 나열하는 건데 뭐 시간 관계상 뭐 하여튼 뭐 이런 낮에는 되게 한가한데 서로 막 잡담도 하고 하다가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콤팍트는 코티, 아까 코티분. 콤팍트는 코티의 원형보다는 어디로 보든지 리차드의 더블 육각형이 훨씬 낫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리차드의 더블 육각형이 뭐냐? 뭐 이런 거예요. 콤팩트. 리차드사에서 나온 더블 육각형의 콤팩트. 그다음에 뭐 우비강 돈줄인 H는 닥치면서 얘는 값만 비싸면 존줄하나 배. 우비강의 5원 각수짜리도 좋기만 하더라. 아주 그렇게 고급품만 가지려거든 한 50원 주고 딴휠 바니티나 하나 사려구나. 딴휠 바니티가 뭐냐면 이거예요. 던힐의 베니티 라이터. 그래서 라이터도 되고 화장품 케이스도 되는. 그래서 신여성들이 담배도 피울 수 있고 화장도 할 수 있는 뭐 이런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그 소설이나 이런 것들에 이렇게 알알이 박혀 있는 거를 이게 어떤 건지 이제 제가 이렇게 찾아서 이 상품 과연 뭘까 이러면서 이제 찾아서 이렇게 예시를 보여드릴 겁니다. 백화점에는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었는데요. 백화점 경품, 물건 많이 사면 그 금액에 따라서 경품을 이제 뽑기 해가지고 1등부터 뭐 몇 등까지 해서 제일 핫바리는 저 밑에는 젓가락 같은 거 주고 1등은 집 한 채, 기와집이나 문화주택 이런 거 한 채를 주는 이런 거. 경품 행사 이런 거 많이 하고요. 그냥 뭐 전시회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열고 지금의 화랑이나 갤러리 뭐 이런 전시회의 기능을 백화점이 했어요. 그래서 뭐 이벤트홀 같은 그런 홀에서 뭐 가구 전시회도 하고 도자기 전시회, 그림 전시회 이런 것들을 백화점에서 하는 거죠. 그런 걸 하는 이유는 사람들을 끌어모아야지 사람들 일단 오게 만들어야지 물건을 팔 거니까. 그런 보도의 전략 이런 것들을 이제 미국이나 일본 통해서 다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인 행사, 균일가, 진열회, 경품, 그다음에 뭐 양재봉 강습회 이런 것들을 이제 아주 그냥 시즌별로 계속해서 진행을 하죠. 그래서 요즘에 그 정기 세일 이런 거는 대매출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뭐 미나카 여름 대매출 뭐 이런 식으로 시즌별로 대매출 행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피 행사, 조지아에서 열린 모피 행사 이런 것들. 모피 행사의 모습입니다. 백화점에는 돈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걸 훔치기 위해서 도적들이 들끓었는데 도적들이 크게 두 종류예요. 만빗기라는 도적이 있고 쓰리가 있는데 만빗기는 상습 도벽광을 말해요. 쓰리는 소매치기를 말하고 근데 만빗기는 10명 중에 7명이 여성이었어요. 그리고 여성이 보통 2명이나 4명이 한 조로 움직여서 팀 플레이를 하는 그런 4인조 여자 만빗기단이 이제 잡혔다 이런 소식이 신문에 나올 정도로 그런 도적들이 굉장히 많아서 백화점에는 1층에 청원 사복 경찰을 배치를 해서 항상 그 사복 입은 청원 경찰들이 그 만빗기나 쓰리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감시를 하는 그래서 각 백화점에 그런 인원들을 배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백화점에 대한 상품의 역사를 좀 더 알고 싶다. 그러면
경성백화점 상품 박물지를 좀 참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역사 부분에서는 베스트셀러라고 했는데 많이 그렇게 팔리지는 않았습니다. 고생하셨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